네, 경제는 김우빈 시작하겠습니다.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석 잘 쉬셨죠? 네. 네. 그리고 이분은 정말 오랜만에 다시 모셨습니다. 우를 맡고 있는 우석진 명지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어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어떻게 많이 좋아지셨습니까?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덕분에 걱정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많이 좋아졌는데, 네. 하여간 천천히는 보시기에 좀 흉할까봐 좀 이렇게 모자를 좀 가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우리 천철님들이 또 우 교수님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예, 언제 예. 이제 복귀하시냐고 또 이렇게 재촉성도 상당히 많이 했었고. 그러게요. 그래도 뭐 그 사이에 다른 분들이 잘해주셔가지고, 예, 뭐 저도 뭐 병원에서 입원했었지만은 뭐 재밌게 뭐 봤습니다. 아, 병원에서 계속 보셨군요. 예, 예, 예. 갑자기 찔리네. 좀 투명 인간 같지 않으세요? 모자에 안경에 마스크에. 그렇지. 옛날에 그 미드 이런 거 보면 투명 예, 인간이라고 예, 있었죠. 예. 그래서 좀 가리니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무슨 또. 야, 와, 투머치님이 예. 깨라고 이성어를 잔뜩 이렇게 써준 다음에 보고 싶었어요라고. 예, 그러니까 저 없는 사이에 보니까 기획재정부가 신나가지고 그거 좀 이따 여쭤봐야 돼. 그렇지 예, 않아도.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그러니까 좀 나머지 관리 좀 잘하시기 바라고요. 예, 예. 뭐 하여간 청취자분들도 몸 관리 잘 하시고 그러게요. 예, 저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야 될 건데 우리 두 분 좀 그 견해를 여쭤보고 싶은데 인플레 감축법인가요? 예. 그 한국산 전기 자동차는 특혜를 받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이고 우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갔다 왔고 예. 한번 좀 두 분의 평가를 듣고 싶은데 근데 미국 대통령이 서명까지 한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드는 겁니까? 근데 아니면 버스가 백할 수도 있는 겁니까? 두 분은 어떻게 진단하세요? 일단 그 11월까지는 백 그 말도 안 되고요. 왜냐면은 그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있죠. 그런데 이 법안의 그 통과된 맥락을 보게 되면은 지금 제이크 설리번이라고 그 청와대 안보실장 있죠. 이 사람이 2016년부터 그 별렀던 얘기예요. 아, 이 법안을? 예, 그때 그 힐러리 그 후보가 왜 패했잖아요. 왜 패했냐 봤더니 미국 중산층들이 미국 안에 제조업이 생겨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품고 있다. 그래서 별로고 별러서 된 그런 법안이고. 그다음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로비 과정에서 GM이라든가 미국 안에 있는 업체들이 이 러스트 벨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그 트럼프를 많이 지지했던 그러니까 제조업이 쇠퇴한 지역들 여기에 대해서 뭔가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막판에 로비가 통해 가지고 지금 이게 강화된 거라서 11월 선거를 또 앞두고서 이 어떤 정치적인 명분 지금 바이든이 굉장히 이걸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가서 얘기해봐야 당장에 뭐가 될 것 같지는 그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어허. 뭐 설령 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도 조금 힘들 겁니다. 그것도 지금 뭐 이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아요. 어허.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한 1년 정도 계류가 됐던 법이에요. 장애에 나와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캐나다라든가 아까 말한 GM이라든가 뭐 토요타라든가 여기서는 그 로비를 막판에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저번 시간에 한번 우리 김종배 선생님이랑 얘기했지만은 저도 외교부가 뭔가 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워낙 큰 문제니까. 예. 그런데 지금 구두공을 열고 보니까는 뭐 블룸버그에서 나온 거 보니까 도대체 뭘 한 거냐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한국 쪽 말을 인용한 거기도 하지만은 뭐 이 등에 칼을 꽂힌 수준이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1년간 계류돼 있었다면 그럼 1년 동안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말이 안 되는 자동차라는 건 너무 중요하고 뭐 배터리도 이건 직결돼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에 대해서 도대체 그러면은 정부가 뭘 하고 있었느냐 외교부라든가 산업부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막 굉장히 바쁘게 막 움직이고 막 미국 왔다 갔다 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도 가신다고 그러는데 뒷북이 아니냐라고 하는 게 지금 그리고 이 뒷북이 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불투명합니다. 우석준 교수님 어떻게 저도 뭐 전망하세요? 하여간 그 홍수성님하고 비슷한 의견인데 예. 지금 뭐 11월에 하신 중간 선거에서 원래 그 민주당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히 밀렸었는데 예. 요 법하고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하고 그다음에 낙태 관련된 이런 그 공화당 조치하고 맞물려 가지고 지금 상당히 지금 그 바이든의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지지율이 좀 굉장히 좀 회복세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런 기세를 뭐 무슨 법안을 수정해 가지고 꺾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 기세는 최소한
그 중간선거 결과 나올 때까지는 계속 간다고 봐야 되고 우리 정치인들이 가서 로비한다고 해서 그걸 들어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저는 또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기업들도 상당히 안이한 것 같다. 예. 기업들도 너무 많이 했죠. 예. 예컨대 지금 이제 그 삼성전자가 이제 텍사스에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 이제 파운드리 공장을 짓게 돼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지역구로 따지면 31번째 이제 텍사스 지역구인데 그래서 존 카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공화당 의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사실은 그 자기 지역구에 이제 삼성 공장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텍사스에 있는 그 텍사스 조지아에 있는 또 현대 예, 공장에 공장 들어가 짓고 있죠. 있는데도 거기 하원 의원도 이름이 또 역시 카터예요. 그래서 카터인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 지역구인데도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 보여요. 예. 그렇다면은 이 뭐 기업 차원에서도 사실은 뭐 정치 자금도 후원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자기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금 기업 그렇죠, 자체 그렇죠. 내에서도 조금 이끌어갈 충분히 필요가 할수 있죠. 있는데 예. 실제로 이제 그 기부하고 정치 자금 기부하고 이런 걸 보면은 그렇게 뭐 신통치가 않고 그 지역 하원 의원들의 반응이 그렇게 뭐 적극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잘 이해는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지역에 이제 한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활동하게 되는데 이 법 때문에 사실은 뭔가 위축된다고 치면은 그 자기 지역의 일자리가 그렇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좀 보호를 해줄 만한데 뭐 그동안 정치의 뭐 이러한 뭐 기업들의 그 활동들 보면은 되게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아마 그 뭐 기업들도 약간 정부에 조금 미루고 정부는 이제 정권 바뀌면서 조금 또 미루고 서로 미루면서 아마도 그 왜 우리 군대 보면은 부대와 부대 사이에 만나는 그 지역에 거기가 이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약간 현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우리는 그런 보복성 조치를 할 수 있는가? 그렇죠. 과연 우리 정부는 어떤 강한 포지션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생각해 본 거는 가장 뭐 안 좋은 경우에 보조금은 우리가 지급할 수도 있다. 예,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조금 밀린다고 하면은 우리 기업에 우리 재정으로 물론 기업에 이제 사실은 이런 재정 지원하는 건 WTO에 이제 걸리는 일인데 우리도 보복성 조치를 이제 그런 것까지 한번 고려해 보는 필요가 있는 거 아니야. 물론 이제 이 윤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차값을 좀 싸게 해주면 사실 미국 소비자가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네. 우리 경쟁력은 살아나지만 그렇죠. 우리 재정을 써가지고 미국 소비자에게 지원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죠.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여하튼 우리가 그에 해당되는 보복성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근데 잠깐만. 내가 낸 세금으로 왜 예. 미국 소비자를 지원해 줍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 게 하나 더 있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신이 났어요. 지금 돌아다니면서 이제 중간선거에서 막 선거운동을 하는데 그 얘기 들으면은 이제 한국 사람들 속이 뒤집어질 겁니다. 뭐냐면은 지금 자기가 한국 돈을 얼마나 많이 끌어왔는지를 아느냐. 지금 말씀하신 조지아주의 지금 현대 기아자동차가 지금 2025년 완공인데 이게 105억 달러예요, 총액이. 한 15조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양 카터가 입 싹 씻고 가만히 있는 게 말이 되냐. 지금 15조를 퍼붓고 있는 상황인데. 그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한 23조 원 정도예요. 투자 저게. 그다음에 SK 쪽에서도 지금 얼마 전에 발표를 한 게 한 50조 정도를 투자하겠다. 이거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는 배터리라든가 88조인데 나오면. 예, 이게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이걸 합치면 우리가 지금 미국에 투자할 돈이 어마어마하게 돼 있는데 이걸 가지고 바이든은 막 생색을 내고 있는데 막상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뭐 찬밥 신세가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뒷북인지 뭔지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우선 열이 받고 그다음에 아까 그 저 보조금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정부가 기껏 얘기하는 대책이라는 게 WTO에 제소하겠다. 그다음에 한미 FTA를 한번 걸어보겠다 뭐 이런 건데 죄송하지만은 그 저 WTO가 실질적인 힘을 잃은 지는 오래됐어요. 한 10년 됐습니다. 그다음에 FTA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걸 모르고 이 사람들이 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것보다 지금 이게 최고의 어떤 지정학적인 정치적인 우선권이 있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무력한데
이거는 별로 제가 보기엔 실효적이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후의 고육지책은 이제 그 정부가 그 재정을 지원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건 사실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사람들 주머니에 돈을 1,000만 원씩 꽂아주는 거예요. 지금 가격 차이가 한 1,000만 원 나게 돼 있거든요. 7,500달러라고 그러는데 뭐 조그만 세금까지 합치면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전기차가. 아니 국가 재정 허리띠 졸라맨다고 그러는데 뭐 미국 소비자도 왜 지원을 미국에서 해요? 그러면 한국차 사는 사람들한테는 한국 정부가 그러면 1,000만 원씩 그 주머니에 꽂아준다. 이게 또 말이 되는 거냐? 그러니까 참 괴로운 거죠. 우리 속이 뒤집어지는 아니 그 거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게? 하여간 뭐 외교라고 하는 거는 그 다양한 옵션을 열어두고서 열받네. 협상에 갑자기. 나가서 이제 네. 우리에게 가장 이제 유리한 이제 구조를 차지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그 전반적인 기조를 보면은 우리가 너무 패를 너무 일찍 갔죠. 우리가 미국에 너무 경도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뭐 등거리 외교까지는 좀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오면은 발을 뺄 수도 있다. 실리 외교로 갔어야 되는데. 예, 발을 뺄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만 예, 우리에게 조금 유리한 그 협상의 이제 길이 열릴 것인데 너무 우리가 미국으로 첫 판부터 엎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하기 전부터 대선부터 한미 동맹으로 너무 달린 이런 것도 일정하게 여기 예.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저는 예. 그게 영향을 이제 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협상 카드가 음. 우리가 너무 패를 너무 일찍 갔기 때문에 지금 그 우리가 들이밀 것이 이제 그렇게 많지가 않다 지금. 그래요? 이게 뭐 이 시점에 하면 그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남아있는 여지 하나 남아있는 여지는 있어요. 지금 뭐냐면 이거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배터리에도 연결이 돼 있는 건데 배터리를 만들 적에 이 소재하고 부품 두 가지에 있어 가지고 40% 50% 이상 북미에서 그러니까 캐나다나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안 그러면 보조금 안 주겠다. 근데 이건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이게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협상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해요. 이것도 한 $400 정도 보조금이 걸려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좀 남아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지금 아까 그 우 교수님 말씀하신 걸 받아서 하면은 우리 이번에 사실은 외교부하고 산업부는 정말 질책을 받아야 되는데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냉전 시대 외교 정책의 기조에서 너무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냉전 시대 같은 경우 그다음에 사실 지난 한 20년 동안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한쪽에 이렇게 올인을 한다. 한쪽에 줄을 서고 한쪽에 올인을 하면은 문제가 잘 풀리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그 냉전 시대의 관행 같은 게 너무 지금 남아 있어가지고 이 글로벌하게 복잡해진 상황에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챙기는 그 외교는 안 하고 너무 쉽고 안일하게 한 그거를 이번에 좀 철저하게 반성해야 되지 않나. 근데 어제 나온 뉴스를 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또 바이오 같은 경우도 또 그러니까 손댄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그게 중국하고 가장 그 경쟁이 되는 한 부분이거든요. 또 그래요? 예. 바이오하고 지금 우주하고 반도체 전기차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단순히 어떤 옛날에 있었던 무역 분쟁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가치 사슬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지구적 생산망을 갖다가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거니까 굉장히 큽니다. 중국을 지운다라는 거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가치 사슬망을 분명히 끊어내겠다라고 하는 첨단 부분에 있어가지고 끊어내겠다.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바이오 쪽 같은 경우. 그 바이오 이 원천 기술이라든가 특허 같은 거는요.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반도체하고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미국이 지금 믿고 있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의 어떤 제일 근간이 되는 지식이나 이 특허 부분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다른 기업들도 미국 쪽하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할 수가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려운 선택에 서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중국 쪽 시장을 잃게 되거나 가치 사슬망에 있어서 중국 쪽으로부터 오는 불이익이라든가 그 갈등을 빚게 되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움직임을 종합 정리를 하면 아주 정교하게 대응해도 지금 뭐가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손 놓고 있었고 저 결정적인 패착이 있었다고 그러죠. 블룸버그 같은 데서 지적을 하는데 저번에 펠로시 의장 왔을 적에 네. 대통령이 휴가 갈 때냐. 그때라도 그 하원 의장을 만나가지고 법이 완전히 이렇게 저거 되기 전에 이런 중대한 사안은 뭔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휴가를 갔던 게 과연 용납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의문은 있죠.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도 뭐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의회가 그러니까. 뭐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뭐 하원 의장을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뭐 누가 주된지 모르겠지만은 약간 박대한 걸로 보이는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거는 향후에 우리가 조금 미국 의회에 조금 약간 한국에 좀 우호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이제 요청할 때 그 루트가 좀 막힌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또 답답해지네. 다음 얘기로 넘어가죠. 그런데 우석진 교수님이 없는 틈을 타서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짰습니다. 639조 원. 근데 이제 본 예산 대비로 하면은 5.2% 증가라고 하는데 추경까지 다 하면 그건 아니고 일단 총평부터 좀 해주세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그 제가 받은 느낌은 이제 깃발을 들고서 이제 깃발 휘둘렀는데 깃발에 내용이 없다. 무슨 깃발? 그러니까 여기 뭐 긴축 재정 뭐 이런 것들을 뭐 엄청 재정 건전성 휘둘렀는데 뭐 예. 실제 까보고 나니까 별 내용이 없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늘공들끼리 이렇게 짜게 되면은 무색무취한 뭐 그런 예산안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작년 본 예산 대비 이제 그러니까 올해 본 예산 대비 내년 거가 이제 5.2% 증가한다. 증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적자 수준으로 보면은 관례 재정 수준으로 보면은 GDP 대비 마이너스 2.6%다. 그 정도가 이제 적자가 나는 거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전에 정부들은 어떻게 예산을 편성을 했냐면은 전년도 예산 대비 경제 성장률 이제 실질 말고 경상으로 본 명목 경제 성장률 그만큼 정도 늘리거나 더 늘리거나 조금 덜 늘리거나 그래서 물가 오른 만큼 그냥 그렇게 그렇죠. 이제 소득이 늘어난 것만큼 자연 증분들은 이제 그만큼 늘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년 뭐 명목 경제 성장률이 보통 한 5% 정도 보면은 대충 그 정도 늘린 거다. 계산법이 간단하네. 간단하죠. 예. 하던 대로. 제가 원래 640조 된다고 제가 뭐 인터뷰 얘기를 많이 했는데 639조로 나와가지고 제가 거의 다 맞췄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뭐 통박이 쓰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정확하게 계산한 게 아니고 올해 예산이 607조인데 600조라고 보면은 5% 늘어나면은 5% 정도 늘어나면은 뭐 30조, 40조 늘어나는 거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한 거네. 그러니까 평상시 하는 거 다름이 없다. 그리고 원래 적자 규모라고 하는 거는 보통 관례 재정 수준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마이너스 2% 선상에서 유지를 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2.7%, 2.6%니까 원래 평상시보다도 조금 더 적자를 한 거다. 그래서 무슨 그 건전 재정을 위해서 뭘 했다 이런 거는 사실은 전 정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비해 봤을 때는 그 속도를 이제 줄였다는 건 의미는 있지만 평상시 해오던 거와 비교해 보면은 바꿔가 아무것도 없다. 그냥 뭐 말은 시끄러웠는데 별로 한 거는 없다. 이제 이렇게 제가 바로 그 질문 드렸는데 지금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뭐 정부는 이 예산을 편성한 결과 발표하면서 뭔가 대단한 결단인 것처럼 국가 재정을 바로잡기 위한 대단한 결단인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결정은 이제 어디 들어가는 거냐면은 전 정부에서 했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정책을 조금 지운다. 그리고 그 지운 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에 쓴다. 요거는 이제 그 안에선 대단한 결정이겠죠. 근데 하지만 전체적 총량을 보면은 예컨대 뭐 지출 줄였으니까 우리가 뭐 전전 재정을 좀 뭐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가 채무 비율을 조금 낮췄다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말에 되면은 국가 채무 비율이 49.7% 정도 된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내년도 국가 채무 비율은 오히려 조금 늘어난 49.8%로 다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줄어든 게 아니고 늘어나는 속도를 조금 잡았다는 측면에서는 제어가 됐지만 이게 뭐 건전 재정이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출 속도를 줄인 것만큼 감세를 해서 세수가 줄어요. 원래 건전 재정을 하려고 하면 지출도 줄이지만은 세수가 튼튼해져야지 그렇지. 적자 규모를 줄이면서 건전 재정으로 가는 건데 그렇죠. 그만큼 세수를 줄이기 때문에 이게 건전 재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컨대 올해 말에 예측되는 국세 규모는 396조예요.
근데 내년도 예상되는 국세 규모는 400조예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네. 국세 규모가 거의 동결이에요. 그렇네. 세수가. 원래 이제 국세도 소득이 늘어나면은 그만큼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5% 정도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은 명목으로 하게 되면은 국세도 5% 정도 늘어나는 게 보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355. 누진세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나면은 세수가 좀 더 빨리 늘어나요. 그 최소한 5% 정도 늘어나서 420 정도 제외되는데 400조라고 한다는 것은 감세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아, 그렇네. 그러니까 지출 좀 속도 줄였지만은 세수도 그만큼 줄였기 때문에 적자 규모가 줄어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긴축 재정, 뭐 건전 재정의 깃발은 들었는데 별건 없다. 이렇게 요 착시 현상이 벌어진 이유 잠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추경호 장관이 이게 발표한 거 보니까 추경까지 합쳐가지고 작년에 했었던 예산보다 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본 예산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문제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추경이 왜 벌어졌냐면은 코로나 때문이잖아요. 사실 저도 뭐 이걸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코로나 이전에 문재인 정부 예산 저희 재정 정책 기조도 절대로 팽창적인 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코로나 네, 이전에는. 맞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벌어진 일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생겨난 어떤 추경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줄었다는 거지. 어떤 그런 추세적으로 뭐 이렇게 큰 걸 한 건 아닌데 그 코로나 부분을 줄인 걸 틀어가지고 지금 어떤 긴축재정인 것처럼 착시 현상을 지금 만드는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감세 문제 그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정부가 지금 앞으로 한 5년 동안 어떤 기조로 하겠다 이걸 보니까 그 세수가 그 감세 그 세율을 낮춘 부분이 많음에도 감세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너무 낙관적으로 예측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면 당장 이제 그 위기를 맞게 되는 게 공약 사업들 있죠. 이 부분들의 그 예산이 충분히 나오겠느냐. 그렇게 결국은 공약이 또 빌공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알겠고 이제 그 이 예산안 발표가 되니까 민주당에서는 비정한 예산이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맞받아치기를 저희 인터뷰에서 뭐라고 맞받아쳤냐면 아니다 다정한 예산이다 또 이렇게 맞받아쳤는데 정이 오가고 있는데요. 우석진 교수님은 어떻게? 아니, 제가 그러니까 총량도 이게 문제지만은 더 문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번 예산의 테마를 얘기할 때 이게 들어보면은 불효불급한 공공부문 지출 줄여가지고 사회적 약자한테. 예,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에게 따뜻하고 두텁게 지원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 예산이 별로 없어요. 없다. 그런 예산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금 지출 증가율은 5.2%예요. 근데 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은 5.6%예요. 그거보다 조금 높아. 근데 평상시에 보통 우리가 7에서 9 정도는 가는 거거든요. 그 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도. 왜냐면 우리가 복지 지출이 GDP 대비 보통 한 10에서 11%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선진국들 OECD 국가들 보통 20%까지 가거든요. 그럼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보수 정부에서도 속도를 다 냈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선진 복지국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한 5.6% 정도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자연 증분만큼만 증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뭐 이런 게 있어.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컨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런 거에 아주 기준이 되는 척추 같은 우리 사회복지의 척추 같은 제도인데 요거를 이제 내년도 거를 한 5.4% 정도 인상을 했어요. 요게 이제 내년도하고 비교해 보면은 조금 많이 늘리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거 실질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늘릴 수밖에 없는 거고 자연적으로 최저임금도 5%대로 늘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 걸 그냥 실질 그 소득 보장하기 위해서 올린 거라고 봐야 되고 그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 기준 중위 소득과 연계된 사회복지 정책들이 한 70여 가지가 돼요. 그래서 그거 따라서 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따라서 자연적으로 늘려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노인인구 늘어나면서 자연증분을 하는 게 5.7%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빼고 한 게 뭐냐? 아무것도 없네. 한 게 뭐냐? 예컨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이제 생계급여라는 걸 주는데 이게 기준 중위 소득의 30% 수준이면 이제 생계급여를 줘요.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보면은 요거를 35%까지 올리겠다.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대상을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지원되는 금액도 조금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어렵고 두텁게 주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미약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대통령이 지난 추석 동안에 노인들도 막 찾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작 노인에 대한 이제 지원 예산들은 삭감이 되거든요. 대통령의 뜻과 다르게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대통령이 보고를 잘못 봤든 아니면 알고서도 그러든 둘 다 문제죠. 이게 좀 표현이 좀 제가 좀 가할 수가 있는데 간신들이 있다. 표현이 좀 그런데 대통령이 말을 하는 거하고 예산 편성하고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복지부든 이제 그 보도자를 내면서 우리가 취약계층에 지원한 거에 대해 근데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서 또 우리가 예전에는 뭐 18세 19세 되면은 이제 예컨대 그 고아원에 있던 보호시설에 있던 양육시설에 있던 이제 아동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되면은 보호가 이제 종료가 되는데 이걸 25세까지 늘렸다. 그리고 뭐 지원 금액들도 조금씩 이제 상향했다. 근데 이게 뭐 지원율은 올라간 건 맞는데 전체 규모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약속했던 취약계층에 두텁게 지원한다는 것이 지금 이 예산으로 실현되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보면은 그냥 생색만 내고 그런 것들은 거의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 우석준 교수님 지금 간신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예산에 반영하기는커녕 반영을 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의 눈을 속이고 있는 사람이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을 수도 있다. 있을 가능성이 왜 갑자기 있다고. 약해져? 해를 가리우는 구름이라고 하죠. 전통 문화에서. 그러니까 뭐 한 60%의 확률로 그런 사람이 있고 40%의 확률로 대통령이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냥 홍보 차원에서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다. 예컨대 뭐 그 군부대도 방문하고 이러셨는데 그리고 이제 이 병사들 월급을 조금 올려가지고 100만 원대로 올려가지고 지원금하고 하면 130만 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돼 있거든요. 대신 이제 병사들의 그 약간 복리후생 이런 거는 좀 깎았어요. 또 깎았어요, 그건 또? 네, 깎았어요. 그래서 아니 뭐 깎을 게 뭐 있어요, 복리후생에서? 왜냐면 월급 줘야 되니까 거기서 깎아가지고 예전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조산모사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이랬을 때 그 병사들 이제 복리를 위해서 세탁기 같은 거 이런 거 도입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코인 세탁기예요. 500원 넣어야지 들어가는. 아이고 참. 그래서 세탁기는 들어왔는데 병사들 돈 내고 그 세탁기 써야 되는. 아이고 참.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혜택을 주는 저쪽으로는 좀 깎는. 말 그대로 저 홍기부 소장 말씀대로 조삼모사네 그러면 그거는. 왜냐면 돈이 나올 데가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뭐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도 중요한데 취약계층이나 재정 정책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세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깃발 들고 이제 우리 치어리더처럼 이제 응원을 막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와줄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 빼가지고 공약 사업해야 되니까 이제 인건비를 올렸는데 딴 데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예전에 제가 이런 표현 조금 드렸는데 아동수당 들어올 때 아동수당이 뭐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기존에 있던 아동복지 사업들 다 구조조정해가지고 그 돈 빼가지고 이 돈 늘린 거거든요. 쉽게 말해 아래돌 빼서 윗돌개는 뭐 계속 이런 거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왜냐면은 이게 뭐 돈이 들어올 데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보는 항목들을 이제 줄여 나가는 거죠. 대통령의 눈만 가리는 게 아니라 국민의 눈도 가린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그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요건 꼭 얘기하고 나와야 되는데 직접 복지는 아닙니다만은 공공주택 부분,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요번에 그 수해 때 그 왜 그 반제방의 그 그러니까. 참혹한 현실도 봐서 이게 굉장히 국민적인 요구인데 여기가 25%가 삭감이 됐어요. 액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보면은 저소득층이나 서민층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가는 부분인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확 깎을 수 있나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부분.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도 지금 아예 거의 전액 삭감해 버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사실은 뭐 이걸 지역 화폐로 지원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 오늘의 상품권으로 되는 거냐 이런 거는 뭐 집권당이 철학에 따라서 우리는 오늘의 상품권이 더 좋다고 본다.
왜냐면 이거는 지역과 상관없을 수 있는 거고 지역 화폐는 지역이 묶이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훨씬 낫다고 본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보는데 총액 자체가 줄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중소 이제 상공인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총액 자체가 줄어들면서 지역 화폐 예산도 확 깎고 오늘의 상품권 조금 늘리면서 총액이 줄어들게 되니까 사실은 이 정부의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의 철학은 무엇인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런 표현을 썼는데 철학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철학을 주어서 쓰는 게 문제다. 예. 그래서 어서 들어가지고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철학을 관통하는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주어서 썼기 때문에 예산으로 시선이 구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에 그 이 예산의 모습을 그대로 대통령에게 전달해주고 대통령이 그것을 보고 결심하는 요 과정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어제 저희가 이제 추석 특집으로 뭐 자영업자, 뭐 그 택배 노동자 이런 분들 모시고 이제 쭉 이야기를 했는데 뭐 지역사랑 상품권 이야기도 좀 나왔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어떤 이제 구매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런 얘기 좀 나왔는데 이게 또 연결이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제 다들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덧붙여서 하나 좀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우려에 불과합니다만은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고려인데요. 지금 그 지역 화폐 문제가 이게 전 정권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게 그러니까는 정치적인 고리가 전 정권에서 했던 사업에 대해서 감축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어요. 관련된 게 뭐냐면은 에너지 부분인데 그 대체 에너지 이 부분에서도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근데 이 대체 에너지 부분은 지금 폭발적으로 늘려도 지금 시원찮을 부분인데 여기는 삭감을 하는 대신에 원자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뭐 보조금이라든가 세액 공제 같은 것들을 약속을 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런 게 저는 그냥 기우이기 바랍니다만은 어떤 정치적인 색조에서 어떤 그게 예산에 반영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당장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의회에서 이 예산안이 통과가 될 때 야당의 반발이 심할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설득할 수 있을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마지막으로 수 있을지. 진짜 그 점을 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결국 이제 예산 심의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익히 보았던 장면은 막 밀고 당기기 막 싸우다가 아무것도 합의 보지 못하고 이제 그 벼락치기로 호텔방 들어가서 여야 간사하고 기재부 만나가지고 그냥 3명이 만나서 뚝딱 해충 이런 거였잖아요. 이번에도 이렇게 되는 겁니까? 보통은 이제 그 예산 그 처리 시점은 정해져 있어요. 12월 2일까지 예. 처리가 되게 돼 있어요. 예, 정해졌기 때문에 아무로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정부가 좀 유리하긴 하죠. 버티면 그냥 원한 대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뭐 하여간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야당의 이제 대표가 이제 새로운 대표가 지금 들어섰잖아요. 예. 예, 이재명 대표. 대표가 들어섰고 이제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지에 대해서 저도 약간 뭐 기대하는 바가 좀 있어요. 그래서 협상을 잘 진행하면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이제 이런 이제 그 과정이 진행되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대통령이 야당과의 그 협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주고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라고 이제 하는 이제 그게 자꾸 이제 좀 걱정이 좀 되긴 해요. 그래서 통큰 정치력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예컨대 뭐 법인세를 통과시키고 싶다면은 법인세.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받으면 이거 줄게 뭐 이런 거라도 뭐 그런 이제 되고. 정치니까 네가 원하는 거 하고 싶으면은 또 우리가 원하는 거를 넣어주든가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싫어하는 걸 빼주든가. 그렇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돼서 결국에는 어떤 타협점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예컨대 뭐 아까 뭐 지역화폐 그 예산 나왔지만은 또 이재명 뭐 대표가 지역화폐의 사실은 뭐 창시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지역화폐는 일부 뭐 살려준다. 뭐 이런 어떤 그 합의 결과들이 나와줘야 사실은 야당이 요거를 다 받아줄 텐데 그게 안 되면은 상당히 이제 난항이 좀 그러니까요. 진행이 되고 예컨대 이제 저는 재밌게 보고 있는 게 법무부 예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재밌게 보고 있어요. 오, 법무부 예산. 예, 법무부가 이제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지금 장악을 하고
이 법사위에 보면은 이게 뭐 얘기를 하러 나온 건지 싸우러 나오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지금 어깨가 뿜뿜해가지고 예, 뭐 말씀해 보세요 이러면서 이제 사실 굉장히 싸우고 있는데 예산 국면에서도 그럴 수 있을 것인지 이 또 국회가 예산을 늘리는 권능은 없지만은 깎는 또 그렇지. 그 권한은 있거든요. 그래서 칼질 당하지 않겠냐? 그 예산과 인원이잖아요. 네. 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그 네. 예산이 이제 깎이기 시작하면은 네. 진짜 자리만 있고 아무것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국면에서 과연 법사위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야,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 하나 주셨네. 아주 뭐 예. 그렇네. 간만에 이제 그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조금 약간 큰 소리 칠 시기가 왔기 때문에 예,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그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태도는 어떨 것인가. 한번 재미있게 구경할. 뭐 재미있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좀 그렇죠. 흥미롭게 좀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장관들이 보통은 예산 때문에 다 국회의원들한테 고충고충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재미난 포인트 주셨습니다. 저희도 한번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도록 하고 이야기 나온 김에 물가 얘기까지 좀 마저 하죠. 한 10월 되면 물가 잡힌다고 했잖아요, 정부가. 그랬죠. 기억나시죠, 분명. 네. 근데 지금 태풍 왔고 10월이 내일 모레인데 지금 물가 잡힐 기미는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두 분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어제 그 마트에 가 보니까 과일값이 장난이 아니던데. 아니 시금치 한 달 만 원 되잖아요 지금. 예. 아마 뭐 이런 거는 저런 데서 나온 게 아닐까 싶은데 지금 유가라든가 그러니까 그 원유 가격이라든가 다른 그 기초 그 원자재 같은 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불황이 닥칠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그 예측을 한 영향이 있는지 이게 조금 주춤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물품들의 가격이 조금 주춤하니까 그런 낙관론을 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변수는 지금 미국의 강달러거든요. 예, 미국이 그래서 달러가 계속 올라가고 환율이 계속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원화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은 수입 물가는 안 오를 도리가 없잖아요. 이러다가 1,500원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도 나오죠. 지금 왜 그러냐면은 예측이 힘들어진 게 지금 그 미국 얼마 전에 그 잭슨 홀 미팅이 있었잖아요. 그때 파월 의장이 했던 발언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저건데 그때 이후로 이게 그 전 세계 있는 한머니한테 그 달러의 강세라고 하는 건 당분간 멈출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 메가사인 나이버라고 영어로 그러는데 인근 궁핍화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국제 정책, 경제 정책에서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는 건데 양상이 좀 반대입니다. 70년대, 60년대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땐 거꾸로였어요. 미국이 달러를 굉장히 많이 풀어가지고 그게 전 세계에 달러가 넘쳐나면서 다 인플레가 전 세계로 올라가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미국이 금리를 올려가지고 달러를 쭉 빨아들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인근에 있는 나라들은 환율이 불안정해지고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되고 따라서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이러면 국내 경기는 침체되고 이런 방식으로 인플레를 수출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지금 많아요. 지금 양상이 그런 거 아니에요? 양상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바깥에 그 개발도상국들은 지금 차례차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남아시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이런 양상이라고 하는 게 그 어떤 핫머니의 그 움직임을 보면은 미국 쪽으로 쏠려가는 쪽으로 지금 대세가 가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뭐 1,400원이다, 1,450원이다, 1,500원이다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지금 뭐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물가가 그러면 그 10월이 되면 잡힐 것이다. 다음 달에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낙관할 만한 상황, 그렇게 확실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석진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요거를 이제 이번 정부의 주요 포스트에 있는 이 관료들의 한번 내재적 접근을 한번 해봐야 된다. 내재적 접근? 왜? 이 사람들은 어떤 그분들이 무슨 생각들을 생각을 하고 갖고 있는가. 계시죠? 그래야만 이제 이번 정책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데 지금 뭐 총리 한덕수, 그 다음에 새로 이제 신설된 포스트 정책기획수석, 국정기획수석으로 이름 바꾼대. 예, 그래요? 그러니까 뭐 거기다 둘 다 무역화폐 출신이다. 예, 그리고 무역협회. 예, 산업부 출신들이다. 예, 중상주의자들이다. 중상주의자들이다. 수출을 많이 해야 된다. 예, 지금 우리가 보통 이제 환율 문제를 보면은 미국 달러 대 우리 원화. 그래서 1대1 문제로 많이 보통 봐왔는데 지금 아까 홍 수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금은 1대1 문제가 아니고 미국 1대
전 세계 N 그 1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달러가 강세고 전 세계 모든 통화가 다 약세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조정을 먼저 선제적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보다도 금리를 조금 많이 올린 편이에요. 예, 모범적으로. 예. 그래서 우리 원화를 이제 좀 그 보호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올라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원화가 평가 절하가 상대적으로 덜 돼 있다.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야 한다. 원화 가치 더 떨어져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물건이 잘 안 팔린다.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예. 근데 이거를 관료들이 지금 이런 상황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인식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병원 가기 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때 1,300원일 때인데 1,400원까지 흘러내리는 거를 관료들이 그냥 용인할 거다. 왜냐하면 우리 물건이 좀 더 팔려야 되기 때문에 특히 수출이 잘 안 되잖아요. 지금. 물론 이제 수출은 늘지만 또 수입도 늘기 때문에 지금 뭐 적자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개선하기 위해서 충분히 1,500원까지 더 흘러내릴 이럴 마음의 자세는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누구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중상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덕수 총리 처음에 이제 취임할 때부터 그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수출이 잘 돼야 된다고 이제 믿는 관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상황은 우리가 환율에 관여하지 않고서 원화가 충분히 평가 절하돼 가지고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기업 중심의 수출 대기업 중심 정책을 핀다라고 하는 게 좀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아까 홍 소장님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 이제 뭐 자꾸 올라가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그 중간재를 공급하는 수입해가지고 그거를 대기업에 공급하는 중소기업들하고 서민들하고 뭐 약간 작살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게 중상주의자들은 어떤 생각 갖고 있냐면은 그래도 기업이 잘 돼야 우리 먹고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 있고 우선이다. 원래 이제 통상적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중소기업을 어느 정도 보호하고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재정 정책과 규제 정책들을 가야 돼요. 예컨대 중소기업의 이제 수입 단가가 올라가니까 이거를 대기업 납품할 때 단가 조정을 원가 연동을 자연스럽게 해준다. 납품 단가 연동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강하게 빨리 진행을 시켜주든 아니면은 이제 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조금 정책들을 넣어주든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감세 정책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정부가 쓸 돈이 없어요. 제가 이제 자주 드릴 말씀이 올해 한번 세수 추기가 또 틀릴 예정이다 말씀드렸잖아요. 틀릴 예정이라고. 예, 53조가 들어온다고 얘기했지만은 53조 안 들어옵니다. 이미 53조 기반해가 돈 다 썼거든요. 그 돈 안 들어옵니다. 그 돈. 그럼 펑크잖아 그러면. 최소한 10조 정도 는 빵꾸 날 거로 보는데, 예,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메워요? 지금 돈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깃발 얘기 자주 하는 게 총알은 없고. 깃발만 지금 휘달리고 있고 관료들은 중상주의자들이기 때문에 환율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정부의 역할이 들어가야 되는데 정부의 역할은 총알은 없고 그냥 화이팅 뭐 신나라 알아서 버텨라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도생의 시대가 온다고 제가 3월부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 말씀하신 거 추가해서 하나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금 아까 내재적 접근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우 교수님뿐만 아니고 국제 한머니 그 투기꾼들이 이걸 감안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뭐냐면 한국이란 나라가 저게 환율을 갖다가 원화 환가치를 악착같이 지킬 의지가 있는 나라냐. 근데 저는 이명박 정부나 이때쯤 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중상주의자들이 있고 오히려 원화 환가치를 좀 낮추는 거를 봐가지고서 수출 기업들이 우위에 서도록 하는 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라는 것 때문에 원화 환율이 좀 더 떨어질 가능성,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는데 이러면 위험해지는 게 어떻게 보면 공격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원화 환율을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떤 개입을 한다든가 이런 걸 안 하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를 어느 정도 방조할 가능성이 있다면은 원화 가치는 계속 더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팔자 이렇게 될 피드백이 존재한다. 그래가지고 한머니들에게 그 취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 있다. 그 내재적 접근. 이런 지적이 있다는 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그 지난번 이제 금통위 회의 끝나고 이제 그 기자회견 할 때 그 말씀 들어보면은 금리 역전이 돼도 1포인트 정도 차이 나는 거는 우리가 잘 견딜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 그래서 금리 역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뭐
우리가 뭐 경기 일으키듯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요게 지금 요 상황이 이 조금 공유가 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제가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향후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어저께 뭐 약간 자영업자들 나와서 어떻게 나누시는 게 얘기 들어오면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이런 상황이 지금 반영돼 가지고 우리 그 실생활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늘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어떤 정책을 해도 좋은데 말하는 거하고 실질하고 좀 이렇게 부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감세를 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강한 재정 정책을 가지고서 네. 타겟해서 일반적으로 확정 재정하는 거는 맞지는 않지만 타겟해가지고 쓸 수 있는 재정 정책을 위한 총알은 확보를 해야 된다. 근데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죠. 그리고 더 위험한 거는 감세 효과가 내년도에 오는 거는 약하게 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는 거는 내후년도에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인세를 내리면은 그 법인세 내린 거 효과는 그렇지. 내년에 번 기업 그 기업 소득에 대해서 내후년에 돈을 낼 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한 파고는 내년이 문제가 아니고 내후년이 더 문제다. 그래서 참 걱정이 많이 된다. 진짜로 알아서 버텨야 되는 상황으로 계속 가는 거네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뭐가 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네. 아이고 이거 웃을 거 아닌데. 아까 그 저 재정에서 요 한 문장만 좀 보탤게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뭐 정치적 수사도 있고 여러 뭐 얘기도 있지만은 결국 실체가 드러나는 거는 예산안이거든. 내년에 정부가 뭘 하겠다라는 게 그걸로 드러나게 되고 국정 의지라든가 국정 방향이라든가 거기서 결국 드러나는 건데 아까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한 예산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총량뿐만 아니고 구성에 있어서도 이게 도대체 내년에 이걸 뭘 하려는 어떤 선장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요. 제일 답답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제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는 원래 어공하고 늘공들이 조금 잘 조화를 이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공들이 들어가서 책임질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워공이 지금 대대적으로 속가져서 지금 저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늘공들끼리 모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결심을 안 해요. 그렇죠. 결심을 안 하니까 다 조금씩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퀄라이저 조정하는 것을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내가 책임지지 않는 예산 만들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 머리급 말고 지금 행정관급만 지금 50명을 속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어공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결국 늘공들 차출해 갖고 오니까 채울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그럼 더 심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뭐가 되는 걸로 자꾸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보고가 올라가지 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책임질 사람들이 우리가 다음 정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걸 하고 성과를 내 가지고 이 예산으로 실현시켜 가지고 다음 선거에 나간다. 이게 있어야지 색깔이 있는 그렇지. 방향성이 있는 예산이 나오는 건데 그게 아니니까 그냥 다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그런 이제 상황이 계속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 건 뻔히 아는데 그냥 말만 이제 선제적으로 뭐 대응한다 이런 이제 보고서만 왔다 갔다 하고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선제적 대응이라는 표현을 참 좋아하죠. 네. 공무원들 제일 좋아하는 게 선제적 대응이죠. 선제적 대응 논리 개발 이걸 제일 좋아합니다. 전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표현인 줄 알았더니 공무원들이 공무원들 좋아하는 무조건 좋아하죠. 저도 그래서 옛날 정부 교육할 때 그거 넣는 겁니다. 예. 선제적 대응 논리 개발. 연구 좋은 거 용역 배웠다. 용역 보고서 낼 때 그거 이제 상투 문구죠. 이제 앞으로 안 온대요. 하도 여기서 이래 갖고 어떻게 해요? 시선 집중해서 이제 먹여 살려줄 거라고 제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뭐 얘기 들으니까 진짜 깝깝하네. 그러니까 뭐 10월 되면 물가가 뭐 잡히는 게 아니라 첩첩산중이다. 결국은 결론은 이런 거잖아요. 물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저기 유럽에서 에너지 위기가 어떻게 풀리느냐 이게 일파만파 해가지고 물가인 그 전 세계적인 물가의 흐름은 중국하고 유럽에서 그 특히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관계. 가스밸브 또 잠갔다면서요, 푸틴이? 예. 잠그죠. 그러니까 아마 풀 기미도 없고 네. 그러면은 유럽 물가는 계속 오르고 그다음에 그렇죠. 환율도 계속 불안정해지고 이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